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입대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정일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방식이죠.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돌싱인 아줌마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쁜 아줌마입니다.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잘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엄마랑도 친한 편이라 저도 아는 얼굴이었죠. 아줌마의 분리수거 박스가 너무 많아 보이더군요. 위태로워 보이길래 제가 분리수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줌마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에게도 칭찬을 많이 했더군요. 그 뒤로도 종종 마주치면 짐도 대신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아줌마도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쿠폰도 보내주셨죠. 나중에는 저를 조카나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시더군요. 집에 남자의 손길이 필요하면 제게 도움을 청하셨죠. 전등을 갈거나 소파를 옮기는 등의 부탁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용돈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가끔씩 아줌마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메뉴가 있을 때는 같이 반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가끔씩은 밖에서 저녁을 얻어 먹기도 했습니다. 극장이나 레스토랑에 혼자 가야 할 때 저를 부르곤 했죠. 덕분에 저도 공짜로 영화도 보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보았죠. 그때까지도 아줌마를 여자로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그냥 밥 잘 사주는 아줌마였습니다. 돈 많은 아줌마라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해보았죠. 엄마와도 친한 사이라 그냥 친한 이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또 도움을 청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로 합의 보고 아줌마 집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는 관리를 안 해서 먼지가 많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케이블들을 뽑았다가 다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 간단한 조치만으로 컴퓨터가 고쳐졌지요. 아줌마는 컴퓨터도 잘 고친다며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주문했던 치킨이 배달 왔습니다. 치킨을 차리고 아줌마가 캔맥주도 꺼내오시더군요. 우리는 치맥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줌마는 집에 남자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능력도 있으니 남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남자의 손이 절실하다시더군요. 그래도 저 덕분에 아쉬움을 많이 덜었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저를 부려먹어서 미안하다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라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아줌마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가끔씩 제가 남자친구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며 얼굴이 붉어지셨죠. 그런데 그 순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줌마의 남자친구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짧은 순간 아줌마와 연인이 되는 상상을 했지요. 저는 혼자서 괜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치면 될 일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이죠. 아줌마도 민망하신지 슬쩍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저는 어색함을 풀고자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하냐고 물었죠. 아줌마도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그러자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가 너무 나가버린 것이었죠.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사귀어 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손을 잡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만날 때 팔짱도 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는 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분위기 때문인지 엄청 떨리더군요. 손이 닿자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도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눈빛이 통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왠지 그 순간에는 아줌마가 이성으로 느껴졌죠.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별다른 예고 없이 서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아줌마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아줌마는 편한 이모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그 순간에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줌마가 더 적극적이었죠.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모 같던 아줌마의 몸에도 흔적들이 보였죠. 그제야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도 정신을 차린 듯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아줌마가 먼저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왔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연락이었죠.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으니 걱정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친구랑 잠깐 만나고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줌마는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었죠. 선뜻 아줌마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실 엄청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줌마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나와 사랑을 나누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다시 아줌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아무 말 못하게 아줌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를 보내고 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아줌마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치하게도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을 했죠. 다행히 아줌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치킨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줌마랑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챙겨 입으며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냥 치킨을 먹을 뿐인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아줌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줌마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줌마가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치킨은 이미 주문을 해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치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어색하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싫다고 하지는 않으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아줌마를 안아버렸죠. 그날 너무 좋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부끄러워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정성껏 그녀를 대했지요. 마치 정말로 내 여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줌마 집에서는 부부처럼 사랑을 나눴지요.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창 호르몬이 폭발할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아줌마를 잠 못 자게 만들기도 했지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아줌마는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줌마의 남편처럼 굴었지요. 저는 아줌마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웃으면서 저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는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만족감을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그런 욕심은 안 부리신다고 하셨죠. 제게 여자친구 생기면 그만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랑 평생 이렇게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너무 막연하게 지금의 상황만을 즐겼던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피임기구는 철저히 챙겼습니다. 항상 아줌마의 집과 핸드백에 피임기구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제외하면 대부분 피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자원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입대 날짜가 3개월가량 남았었습니다. 휴학을 하니 기분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제 곧 군대를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랑도 그런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가끔 아줌마가 면회를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남자친구 군대 보내는 것 같다며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의 말들이 많이 위로가 되더군요. 아줌마가 입대 전에 잠깐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면 좋겠다 싶었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입대 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줌마의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고 조용히 바다를 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육체적 욕구를 풀기 바빴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갔던 터라 아줌마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죠.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밤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피임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행위에 미쳐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 지웠습니다. 아줌마의 존재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지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위험한 날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가 고맙기도 했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줌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제 기분을 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덕분에 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쑥스러워하는 그녀가 귀엽게 보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입대 전에 친구들과도 실컷 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줌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왔고 입대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 게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말수도 줄었고 사랑을 나눌 때도 평소보다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랑 헤어지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임기구 없이 그냥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꺼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아줌마를 안아주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랍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 진단기였습니다. 그제야 아줌마가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아줌마랑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나 결혼은 생각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저 아줌마와 연애를 즐길 뿐이었죠. 피임은 아줌마가 관리하는 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임신이 현실이 되었죠.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놀란 제가 다시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줌마가 한숨을 다시 내쉬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자기와 아기를 책임질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욕구만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줌마는 농담이라며 자기가 어떻게 해보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줌마는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시며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고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아기 아빠라고 저를 놀리셨습니다. 아줌마를 덮쳐놓고 군대로 도망가냐고 놀리시더군요. 아줌마의 장난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기와 아줌마에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였습니다. 아줌마는 면회는 언제 가면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군대 가면 욕구도 엄청 쌓일 테니 자기에게 풀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죠. 이대로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줌마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때까지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정식으로 교제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가정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가정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잦고 의사들한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짧게 알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인들이랑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중 한 언니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편이고 일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승진은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 잘 먹고 샤바샤바 잘하는 입사 동기한테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걸 알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뺀질거리면서 샤바샤바만 잘하는 입사 동기랑 위에 상사 욕을 엄청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 와이프 맞으시네. 아, 이 팀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어째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힘드네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박대리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실적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안 좋으면 박 대리 아마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발령이라뇨? 그게 무슨? 박 대리가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이번에 인원 정리하면서 실적 안 좋으면 지방 쪽으로 아예 보내거나 지방 쪽 업무만 많아져서 아마 출장 엄청 다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박 대리가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몰랐어요. 박 대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회사 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밀리는 편이죠. 사람 봐가며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박 대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며 아는 언니를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게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팀장님이 잘 좀 봐주세요. 잠깐 타실래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팀장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마저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박 대리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박 대리 하나 못 밀어줄까 봐? 저희 남편 잘 좀 봐주세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팀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박 대리가 나 칭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아니에요.
팀장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 엄청 했어요. 저희 남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밤낮 없이 요즘 계속 출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김대리 와이프도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승진 자리는 하는데 양쪽에서 그러니 제가 참 난감하네요. 김대리 와이프는 내가 돌싱이니까 외롭다고 한번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날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쪽을 좀 더 내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차에 태우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원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김대리 와이프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고 하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저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 참.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대신에 꼭 정말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내일 1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내일 갈게요. 그래요. 여기 번호 찍어주고 내가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 팀장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번 출장 가고 심부름하며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 한번 딱 감고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팀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팀장이 보였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뻔하는 걸 꾹 참았어요. 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팀장은 제게 키스를 해왔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듯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최악의 하루를 이 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이제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뭐, 말했잖아요. 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고. 근데 한 번으로는 좀 아쉬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거나 하면 나도 입장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오늘 좋았어요. 내가 또 생각나면 연락해요. 저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잘한 걸까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적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연애하던 시절 했던 동거와 결혼 생활까지 합해서 4년 정도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게 부족해서 다행인 걸까요? 요즘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 사러 갔다가 동창 친구놈을 만났습니다. 썩 친한 편은 아니어서 졸업 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연락조차 안 하던 친구인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결혼을 해서 같은 아파트 맞은편 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요즘 집값도 말이 아니지만 제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집값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신도시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 자리 잡은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뜸해져 버렸습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가정이 생기고 집도 멀어지고 하니 서로 피곤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씩이라도 만나는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이 친구와의 재회는 언제고 술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귀가가 늦어지자 친구동 와이프가 걱정이 됐는지 편의점까지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저랑 있는 걸 몰랐는지 집에서 입는 수수한 차림과 화장을 안 한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저 먼발치서 친구놈을 불러서 데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예의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발치서 보았을 뿐인데도 친구의 아내의 모습은 강렬했습니다. 나란히 섰을 때 친구와 키도 비슷해 보였고 대충 차려입은 모습도 몸매가 좋다 보니 옷이 살아 보였습니다. 마치 모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걸친 외투 아래로 보이는 펑퍼짐한 하체가 걸을 때마다 좌우로 실룩이는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친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스타일이 좋은 편이긴 한데 아내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볼륨 있는 뒷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놈의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거하게 차려진 상차림보다 놀라웠던 건 가까이서 처음 본 재수 씨의 미모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화장을 할 필요까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쌍꺼풀이 진한 커다란 눈과 통통한 입술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외투로 가려져 보지 못한 상체는 시선을 빼앗았던 하체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옷 위로도 가늠할 수 있는 사이즈에 놀랐습니다. 이따금씩 상체를 숙일 때 보일락 말락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더군요. 의외였던 건 친구놈 아내랑 제 와이프가 죽이 잘 맞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보다 2살이나 어렸던 재수 씨는 제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덕분에 두 집안은 서로 친해져서 주기적으로 부부끼리 만나 안 가본 동네 식당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도 부부끼리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들 중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에 있는 처제가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친구놈의 급한 출장 때문에 모처럼의 모임이 파토가 날 뻔했는데 모임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저와 친구놈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재수 씨의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이죠. 처제를 재수 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이유로 친구놈 없이 여자 3명과 제가 같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태조림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밥을 다 먹어도 여자 3명의 수다는 끝이 날 줄을 모르더라고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 좌식 구조의 식당이었는데 여자들 수다 삼매경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니 허리가 아파 벽에 기대 앉아 혼자서 남은 음식들을 집어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의식했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제 눈치를 흘끗흘끗 보더라고요.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웃음을 치며 미소를 지어줬는데 웃음 지을 때 살짝 생기는 보조개가 참 이쁘더라고요. 불편한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대화에 귀 기울여 보면 재수 씨는 대화를 끝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내는 그런 걸 신경도 안 쓰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처제가 제 노래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수 씨가 그 기회를 틈타 노래방으로 2차를 가자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심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맥주 큰 거와 소주 몇 병을 시켜놓고 시작했습니다. 처제까지 합세한 세 여자의 대화는 멈출 줄을 몰랐고 노래방에서도 노래는 안 부르고 수다 삼매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에 낄 틈을 주질 않는 세 여자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출장을 간 친구놈이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원래도 술을 잘 못하는데 소맥으로 술을 연거푸 마시다가 노래방에서 뻗어버리더라고요. 대화의 주체였던 아내가 뻗어버리니 처제도 막상 처음 만난 재수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얼어붙은 분위기를 달고 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노래하는 동안은 두 사람도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흘끗 재수 씨를 봤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노래방 화면에 반사되는 빛 때문인지 그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언니가 걱정된다며 술 취한 아내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다시 온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아직 술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깝지 않느냐며 금방 오겠다고 하고 처제는 노래방을 나갔습니다. 넷이서 있던 자리가 셋이 되고 셋이서 둘이 됐는데 막상 둘만 남으니 오늘 자리 중에서 제일 어색한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재수 씨도 어색했는지 그냥 따라 놓은 잠만 들었다 놨다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주기에서 흘러나오는 예약된 노래들을 배경음악 삼아 서로 멀뚱히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반주기에서는 우리가 20대 초반이던 시절 유행하던 발라드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마이크를 들었죠.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재수 씨를 흘기 쳐다봤는데 양손을 모은 채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재수 씨의 강아지상 얼굴이 앳돼 보여 마치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 화제가 자연스럽게 그 시절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눈 녹듯 풀려버렸고 재수 씨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와 저는 참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리 시켜놓았던 소주의 마지막 잔을 따르고 나니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데려다 주러 간 처제는 15분 거리인 집을 두고 어디까지 간 건지 돌아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후다닥 짐을 챙겨 이만 가보자고 일어나는데 재수 씨가 갑자기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재수 씨의 몸과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잠시만 둘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오는 재수 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뒤에서 저를 안고 있는 그녀의 손을 풀고 그녀를 끌어 제 품 안으로 안았습니다. 우리는 흘러나오는 느린 박자의 반주를 음악 삼아 블루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품에 안긴 재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던 재수 씨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부끄러웠는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로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제 팔을 제 몸쪽으로 더 세게 당겼습니다. 너무 세게 안았는지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히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수 씨는 저를 다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안으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파르르 떨리고 있는 재수 씨의 어깨를 밀어내고 곧바로 재수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어느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에 없던 황홀한 기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반주기의 노래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돼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정적과 함께 우리는 제정신을 차린 듯 껴안고 있던 서로에게서 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수 씨와 저는 서로 아무 대화 없이 나란히 서서 걷기만 했습니다. 걷는 도중에 서로의 손등이 스쳤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재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저희 말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제가 무사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니 처제가 취한 아내를 방까지 미처 옮기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 둘이서 나란히 바닥에 뻗어 있더라고요. 저와 재수 씨의 부축을 받아 두 사람을 방으로 옮기고 잠시 쉬고 간다며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둘의 눈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내와 처제가 자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친구의 아내인 재수 씨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로 옷은 계속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모임이 더 있었지만 좀처럼 둘만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마주치는 재수 씨의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몇 번의 월차와 병가를 사용해 재수 씨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월차가 없게 된 지금 재수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친구놈을 보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만남을 멈출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성인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막둥이로 위에 누나 2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나들은 벌써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같이 안 산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대학도 집 근처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생활을 즐기며 다니고 있어야 할 제가 요즘 많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엄마한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냈기 때문에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엄마랑 같이 저를 키워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모는 엄마와는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젊게 하고 다녔어요.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모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돈 많은 여자거든요. 애를 셋이나 낳은 엄마랑은 확실히 다르죠. 몸매도 굉장히 좋고 정말 앞모습도 그렇지만 뒷모습을 보면 정말 젊은 아가씨라고 할 정도니까요. 어린 마음에 이모한테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나도 이쁜 엄마 갖고 싶다고 울면서 뗐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엄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운동도 하시고 엄마도 가꾸기 시작하셨거든요. 무튼 어릴 때부터 제가 이모를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어린 게 그래도 남자라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얘기했었거든요. 이모는 일주일에 3번은 넘게 저희 집에 놀러 오고는 했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자주 보고 수다를 몇 시간이나 떠는데 뭐 그리 할 말들이 계속 생기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볼일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뒤에서 빵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이모 차였습니다. 현승이 어디 갔다 와? 아, 이모, 저 잠깐 친구들이랑 과제하고 왔어요. 그랬구나? 나도 너네 집 가는 길이야. 타? 아싸, 감사합니다. 저는 이모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멋있게 벤츠 끌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대학 생활은 어때? 할만해? 네, 재밌어요. 아직 초반이라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죠, 뭐. 그래, 지금 실컷 놀아둬야지. 학년 올라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실컷 즐겨둬. 네, 그래야죠. 엄마랑 저녁 드시러 가는 거예요? 네 엄마가 수육 삶았다고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서.
막걸리 사서 가는 길이었어. 아휴, 또 술판 벌어지겠네요. 엄마가 특히 이모랑만 술 마시면 엄청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되면 술 먹고 수다 떠는 맛에 사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남자가 있길 하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게 사는 재미지. 이모, 근데 이모는 만나는 남자분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글쎄, 이모는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며 글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봐온 이모한테 남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나이 차이 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 잘하고 멋있는 여자이고요. 이게 이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인지 정말 남자로서의 마음인지 아직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모에게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저도 몇 년 전부터 깨달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수가 나왔어. 둘이 같이 오네. 얼른 와. 배고프지? 집에 오는 길에 만나서 내가 태워왔지. 잘했네. 막걸리는 사왔지? 그럼 아주 넉넉히 사왔지. 영준이는 부엌에서 마무리 중이야. 얼른 먹자. 부모님이랑 이모 셋이서 동갑인데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아빠까지 완전 절친이 돼서 매번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래요. 현승아, 너도 얼른 나와라. 네,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요. 넷이서 얼마나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 잘 취하는 편이라 먼저 들어가서 쉰다고 하고 들어와 누웠습니다. 자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나왔더니 다들 술을 진탕 드신 건지 상도 안 치워져 있고 주무시러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막걸리에 양주까지 아주 나를 잡았었나 봐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모가 자고 있는 방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살짝 열려있는 문 사이로 이모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취기를 핑계로 제 마음을 주체하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가 20살 대학 새내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해서 제가 사는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취방을 구해줘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대학교 근처 자취방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방이 비싸고 형편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데서 이 돈 주고 사는 건 돈 아깝다면서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호화롭게 자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미리 방을 잡아주셔서 OT 전에 자취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자고 OT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OT 가면 하는 일이라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대충 장기자랑 같은 걸 했는데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초저녁부터 선배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조금씩 마시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선배가 제게 귀엽다면서 옆에 앉아서 앵기더라고요. 딱 보니 생긴 것도 괜찮았고 예쁘고 귀여워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나 좋다고 앵기는데 잘해줬다가 나중에 집으로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누나는 우리 과의 고학번 선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신입생이던 저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겁없는 신입생의 패기인지 그 누나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뒤에만 노리고 있었어요. OT가 끝나고 학기를 시작한 이후로도 그 누나와는 따로 연락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분을 쌓아뒀습니다. 그 누나는 대학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저는 바로 밴드에 가입을 했고 누나 덕분에 건반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활동을 핑계 삼아 매일같이 누나랑 붙어 다녔습니다.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매일 같이 먹었어요.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으면 누나랑 둘이 동아리 방에 모여서 같이 낮잠도 자고 단둘이 낮술 마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동아리 방은 학생 식당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누나도 수업 중이고 저 혼자서 할 일이 없길래 동아리 방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누나라도 빨리 수업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길래 밥은 아까 먹었고 혼자 동아리 방에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바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뒹굴며 놀았기 때문에 올 때 맥주나 좀 사오라고 했고 누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후에 맥주와 과자 몇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누나나 저는 그 이후로 수업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낮술이나 마시면서 시간 보낼 생각이었어요. 원래 동아리방에서 술 먹는 건 선배들이 싫어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간에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판을 깔고 대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누나나 저는 주량이 센 편이 아니어서 맥주 어느 정도 마시니까 살짝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저 평소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술이 올라와서 살짝 어지러워서 누웠더니 누나가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라고 해서 머리를 돌려서 누나를 베고 누웠어요. 따뜻하고 푹신푹신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술도 오르고 누나 무릎을 베고 있으니 잠이 올 것만 같았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보는 누나지만 그날따라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친해졌으면 키스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누나 남자친구 선배의 무서운 얼굴이 생각나서 한번 참게 되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피아노 쳐본 적 없다면서 저보고 건반 치는 걸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누나의 신청곡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누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고 제가 뒤에서 누나를 끌어안듯이 해서 손가락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엄청 몸을 밀착하고 비비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주를 하다 보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마련인데 제가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비비고 있었겠어요. 한참 혈기왕성할 젊은 20대 초반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남녀가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눈이 뒤집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참 스킨십을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누나가 먼저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누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키스를 하는 와중에 그 누나의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동아리 선배들은 대부분 오후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근처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끔 다른 곳이랑 헷갈려서 잘못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나와 키스를 하고 있으니 저는 당장 좋은 것보다 자꾸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되고 신경이 딴 데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이미 스위치가 켜졌는지
너무 저돌적으로 제게 달려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누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에게 여기는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누나도 좋다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 자취방이 학교 근처였다면 보는 눈이 많아서 집에 데려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약간 떨어진 곳의 아파트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더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누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지기 직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누나에게 키스를 퍼부으면서 아까 못한 거 마저 하자고 했는데 누나가 저보고 너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그런지 주변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해서 오직 누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날 누나와 집에서 같이 술 먹고 밤새 키스도 더 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나는 그날 이후로 허구한 날 밤에 할 일 없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맥주를 사들고 찾아왔고 그거 나눠 마시며 어김없이 서로 물고 빨고 난리였습니다. 서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누나랑도 잘 지내고 몇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축제 때 우리 밴드가 공연 끝나고 뒤풀이를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저보고 결핵이라고 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한참 입원해 있었어요. 몸도 안 좋고 정신없이 누워만 있었는데 누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문안이라도 오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나가 아니라 누나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쌍욕부터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사이를 들킨 것 같더라고요.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길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의사가 제 병 치료하려면 학교 휴학하고 장기간 치료하는 게 좋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같이 참지 않고 전화로 욕을 신나게 했어요. 한마디 하면 열마디로 받아치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먼저 물고 빨고 달려든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신나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학교 휴학해버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수능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학교 복학했다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도 완치가 됐고 대학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제게는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30대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놀던 그때가 그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우미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 아니에요. 아, 민영 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아,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 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아,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며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아,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 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아, 민영 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저, 사장님, 저거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 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인입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사입니다. 때문에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습니다. 영어로 국제회의를 하기에 영어도 필수지요. 저는 회사의 물류 업무 담당이었고 우리 팀에만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이었죠. 의로는 직속 팀장님이 있고 이사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5살 많은 노처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금방 잘려나가는 회사인데 능력을 인정받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었죠. 해외 명문대 출신이었고 강단이 있는 분이죠. 직원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고 부잣집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 못하면 누구든 박살을 내버리곤 하셨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분들도 능력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었고 일처리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죠. 몇몇 여직원들은 과장님께 엄청 깨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죠.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못 버틸 놈들은 빨리 나가야 한다며 임원들께도 당당한 편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임원들도 수긍을 해주었죠. 저 역시 입사 초반에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남들처럼 자존감 내세울 처지는 아닌지라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노력을 했죠. 덕분에 1년쯤 지나면서는 혼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 조금은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과장님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인사고과 점수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얼굴은 예쁜 편이지만 여자로서 인기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저 무서운 상사일 뿐이었고 뒤에서 온갖 악담들을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과장님은 회사에서 탄탄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일은 완벽하게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승진할 거란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다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으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두려움이 앞섰죠. 그래서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넋이 나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죠. 과장님이 화를 내기보다는 초조한 표정이었죠. 일단 제 문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과장님은 모니터에 자료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정 가능하냐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재무팀에 보낸 자료와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서류 입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죠. 이대로 처리가 되면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죠. 저는 일단 서류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과장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과장님이 잘못 처리한 것이었죠. 완벽하던 과장님이 크게 사고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는 과장님 대신 전화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했지요. 다행히 아직 그쪽에서도 최종 결제가 안 되었더군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처리가 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걸복걸하면서 결제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나마 담당자랑은 술자리에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답을 들을 수 있었고 밤중에 서류를 들고 담당자의 자택까지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존 서류는 취소했고 재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정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다행히 일은 큰 무리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정 사유는 곧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불려가 엄청 깨졌습니다.
수습을 제가 했더니 제가 책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사님실에서 과장님이 보는 앞에서 엄청 깨졌지요. 과장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과장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제가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를 호출하시더군요. 동료들은 더욱 측은하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옥상에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어서 저도 당황을 했죠. 원망도 하고 화도 났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을 달래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왔죠. 뭔가 과장님의 연기에 말려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장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절할 수 없었지요. 억울한데 밥이라도 비싼 거 얻어먹자 싶었죠. 그래서 곧장 소고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곧 소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고 과장님은 술을 따라주시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자답게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미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빵 터지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먹어본 비싼 부위들을 시켰지요. 억울했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비싼 고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사 후 과장님과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과장님과 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더군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 거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인종차별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독하게 변한 것 같다고 하셨죠. 약점을 보이면 공격을 당한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실수를 확인하고는 멘붕이 왔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실수에 머리가 백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제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과장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빵빵 터지시더군요. 덕분에 과장님도 술을 많이 마시셨습니다. 소고기 집을 나올 때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즐거웠습니다.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승리감을 느꼈죠.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죠. 그래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차를 외쳤습니다. 과장님도 지지 않겠다는 듯 코를 외치더군요. 그러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집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정말이지 심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산발이 된 채로 누워있었지요. 혼자 어제 일을 급히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2차 가자고 소리치면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텔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치마가 약간 올라와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깨어나니 과장님도 곧 눈을 떴습니다. 과장님도 저 못지않게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침을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항상 완벽하던 과장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의 처음으로 그날 지각을 했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공유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무섭지는 않더군요. 과장님도 이전보다 제가 더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시더군요. 가끔은 자기 일도 제게 슬쩍슬쩍 넘기시곤 했지요. 저는 그때마다 비싼 소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장님도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이 편해지니 회사 생활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과장님의 외모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 제법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쁜 얼굴을 또 모텔에서 보게 된 것이었죠. 금요일이라고 방심하고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옷까지 벗고 누워있더군요. 과장님은 나신으로 제 품에 안겨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밤에 사랑을 나눈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과장님과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군요. 과장님이 유학 시절을 떠올리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항상 강하던 과장님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성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과장님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었지요. 나만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생각했죠. 작은 실수로 과장님께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혼을 내는 과장님의 입술도 귀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눈을 뜨면 서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 시간이 남으면 그대로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놀라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무슨 일인지 긴장해서 부사장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시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제게 호통을 치시면서 대체 회사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회사가 연애질이나 하는 곳이냐고 소리치셨지요. 부사장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 든 것은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철저한 과장님이 저런 걸 들켰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어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과장님은 얼굴을 푹 숙이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호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한 대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이 개인사에 간섭하는 게 오히려 화가 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부사장님이 너무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회사 때려칠 각오로 대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살짝 짜증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아빠 그만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었죠. 과장님이 임원들과 유독 친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그저 귀여운 조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던 것이고 아빠 회사라 행동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뒤로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발표했습니다. 주례는 사장님이 맡아주셨고 직원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덕분에 저도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지요. 딸과 함께 잠든 마누라를 보다 보면 가끔 혼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 싫었던 과장님이 내 마누라가 되다니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만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형수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 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 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 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 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심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형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가서 상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일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았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살해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님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봤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심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보험왕으로 불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험왕이 돼서 자리를 잡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아이 맡길 곳 없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어요. 남편도 애나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두 돌 때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간간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는 했어요. 원래 일하던 사람이라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용돈벌이라도 해야 애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제 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딴에서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돈을 최대한 아꼈고 옷이며 화장품도 산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제 관리를 너무 안 해서였을까요? 저는 알바하고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이 만기가 되어 남편 선물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요즘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오랜만에 분위기나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둘이 외식이나 하자고 보내놨고 친정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저는 백화점으로 선물을 사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백화점 쇼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여진 모습을 본 순간 그 기분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을 하고는 웬 젊은 여자랑 어깨동무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옆에 여자는 신이 나서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고 결제까지 해주더라고요. 참, 요새 그렇게 차가워지고 저만 보면 한숨을 쉬더니 몸매 좋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저는 뒤돌아 나와 혼자 공원에 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오늘 제부랑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야근이라네. 미리 확인 전화 좀 할걸. 백화점만 들렸다 왔어.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배고프다. 이그, 헛걸음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언니가 사줄게. 언니랑 저녁을 먹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재우고 나와 주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다 보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청승맞게 혼자 뭐하냐? 어디 갔다 와? 여태 일하다 왔지. 가긴 어딜 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니, 이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다고. 나 당신이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다?
난 또 뭐라고. 거래처 사람이야.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그러는 거라고. 별거 아닌 걸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괜한 의심만 생기는 거야.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처형도 근처 와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관리 좀 해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나도 일하면서 경제력을 갖춰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힘든 상황을 얘기를 했고, 친구는 제게 보험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친구가 보험을 하면서 보험왕으로 불리며 잘 살고 있거든요. 친구는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도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 그런 놈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놈 바람핀 증거들 차근차근 모아놓고 돈 벌면서 애랑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혼해. 너야 성격이 활발하고 좋으니까 잘하겠지만 내 성격에 보험 잘할 수 있을까?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너 그런 생각하면 평생 네 남편 바람피던 말던 쭈구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살고 싶어? 친구의 충고에 정신을 차렸고 저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남편 선물 대신 제가 입을 옷이며 신발들을 구입했습니다. 제 거를 이렇게 맘 편히 펑펑 사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입사를 했고 수습 기간을 가졌어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비웃으며 나가더라고요. 내 언젠간 반드시 저 콧대를 눌러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도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부탁했어요. 언니가 그냥 당장 나오라고 했지만 마냥 언니한테 신세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람 증거랑 어느 정도 경제력은 갖추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했어요. 역시나 친구는 살갑게 사모님들한테도 어머, 언니! 이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번에는 진짜 잘 보여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인데 잘 보이면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큰 건수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면 사람들 소개도 많이 해줘서 실적 올리는 거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친구 SNS에서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잘 나갔던 김은희로 돌아와야지. 바람난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친구 말에 왠지 모를 힘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바람난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들 다 제쳐두고 만나 결혼했더니 이제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남편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멋진 내 모습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안내한 룸으로 들어가서 소개해준 이사 옆으로 가서 앉아 술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오랜만에 마시는 양주에 술이 금방 취하더라고요. 친구는 같이 온 일행이랑 따로 먼저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갈까요? 저는 언니한테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남겨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씻고 올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사람은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안아주더라고요. 나는 은희 씨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도에 몸과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덕분에 보험 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면서 보험왕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관리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제 모습에 슬금슬금 들러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야,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가서 돈 좀 벌더니 머리가 휙 돌았냐?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다 준비해놨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혼은 하기 싫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어린 여자랑 어디 잘 살아봐. 그 후로 아이와 함께 언니네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당당히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랑은 언제까지 관계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예요.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나와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고 버텨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며칠은 PC방을 전전하며 다녔고 저렴한 가격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며 하숙비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건강은 챙겨가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밥도 맛있는 걸로 많이 차려주셨어요. 하숙집에는 저를 빼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 부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아저씨랑 그 아들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보니까 28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딱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번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있는 여자들이랑도 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 힘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하숙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없던 저한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보다 하숙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숙집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숙집 아저씨랑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이랑 많이 관계를 가졌었나 봐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느니
사탕 발린 말로 꼬신 거죠. 근데 이걸 그 아버지건 아들이건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아주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느라 바빠서 하숙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이 별로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만 하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밤낮 없이 알바를 해서 딱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옷도 안 사 입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않고 모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 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셨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숙집에 있을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거 없다고 어차피 사람들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생활할 거야? 괜히 조용히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니?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감수해야죠. 지낼만 해요. 나 이번에 돈 모은 걸로 원룸 들어갈 거거든. 너도 같이 들어갈래? 원룸이요? 글쎄요. 원룸 월세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건물 지어서 월세 내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풀옵션으로 월 30만 원, 월세만 내게 해준대. 완전 대박이지. 풀옵션인데 월 30이면 이 가격에 어디서 지낼 거야? 풀옵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대박이지 않아? 와, 진짜 월세 30이에요? 진짜 괜찮네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도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옆집에서 같이 살면 혼자 살기 무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렇긴 하죠. 근데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그거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런 행운 오기 쉽지 않다, 너. 아는 지인만 이렇게 혜택 주는 거야. 얼마 안 가서 방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숙집이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씻거나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밤늦게까지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어디서 이 가격에 방 못 구하는 거 알지? 근데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오를 수 있는 건 알아둬.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돈 모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입금해주면 되거든?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하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방이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거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금 보내줘야 되거든. 아, 언니한테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알겠어. 이체하고 연락 줘. 나도 내 거랑 같이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자 정해지면 얘기해줄게. 네,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너무 좋은 방 구하게 됐네요. 진짜 이런 적 없다니까? 내일 시간 되면 방 먼저 보러 가볼래? 아, 저 내일 은행 갔다가 알바 가야 돼서 내일은 가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될 때 방 구경도 하러 가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 저는 은행에 들려서 이체를 했고, 이체 완료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희진 언니 오늘 쉰대요? 희진이? 갑자기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원. 알바 새로 구할 때까지 선이가 고생 좀 해줘. 언니가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아는 사람이 원룸한다고 방 싸게 준다고 해서 오늘 낮에 보증금 입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걸 희진이한테 입금했다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애가 어딨어. 그냥 언니 믿고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날짜 잡히면 알려준다고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니? 얘 작정하고 네 돈 들고 날랐네.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하숙비도 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그냥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술을 먹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선희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저는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저씨 앞에서 엉엉 울며 보증금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면서 울었어요. 에고, 저런.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돈 거래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하숙비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를 어쩐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번 달 하숙비 줄 테니까 그걸로 내. 계약서 봤지? 우리는 따로 보증금 안 받는 대신 하숙비 2달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는 거. 내일도 일하나? 네, 내일 12시에 알바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알바 가기 전에 나 좀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10시 30분쯤 집 앞으로 나와. 내 택시 타고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울지 말고 신고하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지. 울지 마.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간에 맞춰 아저씨 택시를 탔어요. 저 근데 알바 12시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 알지. 잠깐 나랑 어디 좀 들릴까?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저씨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는 왜... 선이야, 내가 앞으로 하숙비는 해결해 주마. 그럼 선이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언니들이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숙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할게요.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앞으로 하숙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니까? 하숙비 올리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갈래? 돈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어. 잘 생각해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그 말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의자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사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하숙집 아저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게 또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방문이 열리길래 당연히 하숙집 아저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뭐를요? 너 우리 아버지랑 그러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버지가 뭐 해준다디? 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죄송해요. 나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만 재미 볼 순 없지. 그 아들놈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을 기분 좋게 해줬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농락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엄마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아들놈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 인간들은 번갈아 가면서 제 방을 찾아오거나 하숙집 아저씨는 택시로 불러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알바비를 모아놓은 후 하숙집 아주머니께 무릎 꿇고 울며 이제껏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게. 차라리 나한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니? 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이제 됐다.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도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들 거야. 3일 주마. 3일 안으로 정리해서 나가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딱히 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 날, 아주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방 구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 관리, 아들 관리 못한 죄가 크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탰어.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죄송해서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긴 하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